두드러기 환자분들에게 가장 괴로운 증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운 발진들이 눈에 잘 띄는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드러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특정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가 악화된다고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식단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먹는 것도 없는데 계속 두드러기가 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음악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피부과 이영복 교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두드러기가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종종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발진을 두드러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피부염이나 아토피염, 심지어 약발진과 같은 증상들을 두드러기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려움증이라는 증상은 동일할 수 있지만 진짜 두드러기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이 물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고 주변이 붉어지죠. 두드러기도 아주 유사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살짝 창백해지고 가장자리 부분은 붉어지는 마치 목이 물린 것 같은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이 발진은 목이 물린 것처럼 손톱 크기만 할 수도 있지만 긁으면 점점 번져서 마치 지도 모양처럼 넓은 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기 증상이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주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며 지속될 때 우리는 이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진단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두피부터 얼굴, 점막, 피부, 손발까지 신체 어느 곳이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막 부위가 크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 입술이 붓거나 눈꺼풀이 부어오르는 것을 혈관부종이라고 합니다. 더 드물게는 일부 환자분들이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극심한 부종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거나 기도가 부어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러한 심각한 증상이 또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두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는 사실 원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감염, 복용한 악재, 잘못 먹은 음식, 장암, 상기로 감염 등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염증성 질환들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대체로 명확히 찾을 수 있으며 증상도 대개 한 달 이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급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상관없이 자가암증이나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만성 두드러기와 급성 두드러기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만성 두드러기 유병률은 약 2% 정도로 100명 중 한두 명꼴로 환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유병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지만 이 질환은 점차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년 이상 병변을 경험하며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1년 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4분의 1은 5년까지 지속되고 약 10명 중 한두 명은 거의 1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유병 기간이 매우 긴 질환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엄청난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드러기 환자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은 극심한 가려움증입니다. 더욱이 피부에 드러나는 발진들이 보이는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두드러기가 나타날지 그리고 어디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일하다가 긁거나 하는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매우 자의식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이는 상상하시다시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얼마나 힘들지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매일 밤마다 극심한 가려움증이나 증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매우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두드러기가 계속 나타난다면 학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석이나 지각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매우 우울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 2년간 만성 두드러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이 되어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어김없이 생기더군요. 특히 진료를 보면서 손이나 다른 노출 부위에 두드러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긁으면 긁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저도 초반에는 약 복용을 수월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약간 급성 두드러기겠거니 생각하며 좀 기다려봤습니다. 알고 보니 만성 두드러기였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었는데 의사인 저조차도 초반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두드러기로 인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까요? 만약 두드러기가 2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약을 먹었는데도 23일 뒤에 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도 두드러기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환자분들이 만성 두드러기가 근본적으로 럼증성 질환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피부 내에 있는 비만세포라는 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만세포 활성화에는 압력, 자극, 온도, 햇볕 등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혈액내를 순환하는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자가면역 유발 물질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만세포가 자극되어 두드러기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만성 두드러기는 기존 내과적 원인들과 연관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염이나 갑작스러운 염증 수치 상승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람이 계속 있다거나 다른 관절염이 있다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리에 감염되었을 때도 두드러기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잠재적 악화 인자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러 혹시 다른 질환이 있어서 두드러기가 악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음식물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치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다른 것도 다 안 먹어서 오히려 몸무게가 빠져서 오시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없는데 애 두드러기가 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만성 두드러기는 음식물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음식물이 만성 두드러기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생겨야 하는 음식물 특정 알레르겐에 감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잘 먹었던 음식에 대해 어느 한순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암 같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생음식, 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등은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두드러기의 원인이라고 보거나 그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육류가 그렇습니다. 소시지와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인공 감미료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말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도 히스타민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많이 먹으면 악화인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큰 오해는 약물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피부약은 좀 더 세고 독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썼고 그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피부 약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잘못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몸을 굉장히 안 좋게 계속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만성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염증을 잠깐만 내렸다가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올라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증상이 더 잘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주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졸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덜 졸린 약물을 찾아드릴 수 있으며 약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간혹 항히스타민제 하나로는 조절이 되지 않아 용량을 2배 또는 4배까지 올려야 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생물학 제제도 있고 다른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들도 두드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신약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증상을 완벽히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현재 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두드러기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히스타민제 하나로 잘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두드러기 증상을 없게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므로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좀 약한 날은 약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의로 1달 정도 약을 먹었는데 1달 동안 증상이 없었으니 약을 끊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는 분명히 다시 증상이 발생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을 끊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며 전문의와 어느 정도 상의 후에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에만 복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하고 악화 인자들을 피하면서 증상이 올라오지 않게 정상적인 사람과 동일하게 생활을 한다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실 때 의사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만성 두드러기 병변이 그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심했을 때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것이 우선 만성 두드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힘든지에 대해 잘 문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증상으로 어느 정도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학업에 영향을 받는지, 수면에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약을 아침에 먹을지 저녁에 먹을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일지 같은 것들을 써서 약을 먹으면서도 어느 정도 증상이 몇 번 정도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시점에 어떤 것들이 내가 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 선행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시면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거는 그냥 일과성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 조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호소하는지에 대해 수치화해서 저희가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UCT 검사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두드러기 증상, 가려운 팽진, 붓기 등으로 얼마나 괴로우셨나요? 최근 4주 동안 두드러기로 인해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요? 현재 치료가 증상을 조절하는데 얼마나 부족했나요?
그리고 두드러기를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라는 항목에 대해 가장 최고점은 16점이고 12점 이상이면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2점, 3점, 5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기 직전에도 이 검사를 해서 내가 몇 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본인이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들보다 아직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위해 저희는 만성 두드러기 잠재우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